긴급 속보입니다. 할리우드에 살아있는 전설 더스틴 호프먼이 K-팝의 위대함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BTS가 빌보드를 석권하고 블랙핑크가 코첼라의 헤드라이너가 된 것에 이어 이제는 할리우드의 거장마저 K-팝의 압도적인 에너지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소식, LA 돌비 극장에서 열린 2024 마마 어워즈는 티켓 오픈과 동시에 매진을 기록했으며 투어스, 라이즈 등 차세대 K-팝 그룹들의 무대에 전 세계 팬들이 열광했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47개국, 20만 명의 청소년들이 K-팝 가사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어 학습에 열광하고 있다는 폭발적인 소식입니다. 한국이 이제는 단순한 아시아의 작은 나라가 아닌 세계 문화의 중심지로 우뚝 선 가운데 놀랍게도 이 찬란한 K-팝 신화의 시작은 50년 전 카네기홀에서부터였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버클리 음대 작곡과 1학년에 재학 중인 벨라 헌팅턴입니다. 바흐와 베토벤 사이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제게 유일한 탈출구는 K-팝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연습실에서 쇼팽을 연주하고 오후에는 화성학 과제에 파묻혀 사는 음대생에게 BTS의 음악은 마치 오아시스 같은 존재였습니다. 버클리 음대는 늘 저에게 큰 압박감을 주는 곳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실용음악 교육기관이라는 명성만큼이나 이곳의 학업 강도는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연습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늘 무거웠습니다. 작곡 실기와 화성학, 대위법, 음악사, 그리고 끝없는 피아노 연습. 모든 것이 제게는 도전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제가 명문 음대생이면서 K-팝을 좋아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말했습니다. 음악에는 장르의 경계가 없다고. 클래식 음악의 웅장함도 K-팝의 세련된 프로덕션도 모두 제게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내고 기숙사로 돌아와 BTS의 스프링데이를 들을 때면 모든 스트레스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추수감사절, 보스턴에서 뉴욕 할머니 댁으로 향하는 4시간의 기차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이어폰으로 BTS의 새 앨범을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 화성학 교수님의 까다로운 과제와 다가오는 피아노. 실기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를 잠시나마 잊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플레이리스트에는 클래식은 단 한 곡도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이미 충분히 듣고 있으니까요. 뉴욕 어퍼 이스트 사이드의 할머니 아파트는 언제나처럼 우아했습니다. 할머니는 줄리아드 음대 출신의 피아니스트셨고 지금도 이따금 저명한 음악가들을 초대해 살롱 콘서트를 여는 분이셨습니다. 현관벽에 걸린 사진들은 할머니의 찬란했던 연주 시절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카네기홀과 링컨 센터에서의 독주의 포스터들, 세계적인 지휘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즐비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달랐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낯선 음악이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노래였지만 제가 알던 K-팝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강렬하면서도 애절한, 마치 오페라, 아리아처럼 드라마틱한 목소리였습니다. 한 남자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할머니가 오래된 LP 플레이어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평소 바흐나 모차르트를 즐겨 들으시던 할머니가 한국 노래를 듣고 계시다니 믿기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아주셨지만 음악을 끄지는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눈을 감은 채 음악에 깊이 빠져 계셨습니다. 마치 오래된 추억 속으로 빠져드는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평소 제가 좋아하던 할머니의 서재를 바라보며 호기심에 이끌려 할머니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LP들은 제게 음악의 역사를 가르쳐주는 선생님이었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이곳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쇼팽의 음악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날 발견한 것은 전혀 달랐습니다. 클래식 음반들 사이에서 한국어로 된 앨범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나훈 아라고 영어로 적힌 앨범이었습니다. 앨범 커버는 오래되어 바랬지만 그 안에 담긴 비밀은 생생해 보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옆에 있던 오래된 티켓이었습니다. 1971년 카네기홀 공연 티켓이었는데 같은 가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공연 일자는 10월 21일, 좌석은 1층 중앙이었습니다.
제가 자주 연주했던 바로 그 무대였습니다. K-팝이 세계를 휩쓸기 50년도 더 전에 한국 가수가 그 역사적인 무대에 섰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제 할머니가 직접 보신 공연이라니요. 저는 할머니께 티켓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음악을 멈추시더니 오래된 앨범 속에서 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셨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제가 본 적 없는 젊은 시절의 할머니가 한 한국 가수와 함께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품위 있는 미소와 당시 최신 유행이었을 의상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사진 뒷면의 날짜를 가리키셨습니다. 1971년 10월 21일, 바로 그 카네기홀 공연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머니의 오랜 비밀을 알게 되었습니다. 줄리아드 음대 시절, 우연히 접한 한국 가수 나훈아의 음악과 그날의 전설적인 공연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제가 알던 K-팝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클래식 음악만을 고집하시던 제 할머니께서 50년 전 한국 가수의 팬이었다니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매일 밤 연습실에서 늦게까지 연습하며 지친 심신을 K-팝으로 달래던 제게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어쩌면 장르를 뛰어넘는 음악의 감동은 우리 가족의 DNA에 새겨져 있는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할머니와 제가 이렇게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할머니의 서재에서 발견한 오래된 앨범들은 제게 더 큰 호기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저는 곧 한국 음악의 새로운 세계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머니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1971년 가을, 줄리아드 음대 3학년이었던 할머니가 카네기홀 앞을 지나다 한 특별한 포스터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더 보이스 오브 코리아, 나훈아 카네기홀 콘서트는 당시 미국에서 한국 가수의 공연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줄리아드 음대에서 피아노 전공을 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연습실에서 쇼팽과 리스트의 곡을 연습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링컨 센터의 공연을 관람했다고 합니다. 당시 줄리아드는 세계 최고의 음악학교로서 입학하기도 졸업하기도 힘든 곳이었습니다. 공연 당일 카네기홀은 한인 교포들로 가득 찼습니다. 첫 곡으로 시작된 천리길은 이국 땅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교포들의 마음을 울렸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당시 무대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나훈아가 무대 중앙에 서서 부르는 님 그리워는 마치 한편의 서사시 같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사랑은 눈물의 씨앗을 부를 때는 공연장이 완전히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클래식 음악만 들어오던 할머니에게도 이 곡의 애절한 선율과 나훈아 특유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는 큰 충격이었다고 했습니다. 서양 클래식에서는 느낄 수 없는 한국 고유의 정서가 담긴 무대였다고 합니다. 마지막 곡 가지마오를 부를 때는 객석의 모든 관객이 함께 따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힘든 이민 생활 속에서도 고국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를 받던 교포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때 처음으로 음악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유튜브로 나훈아의 노래들을 찾아 들었습니다. 50년이 넘은 노래들이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시대를 초월하는 강력한 힘이 있었습니다. 님 그리워의 구성진 멜로디와 천리길의 서정적인 가사는 제가 좋아하는 BTS의 봄날이나 전하지 못한 진심에서도 느낄 수 있는 한국적 정서와 맞닿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도 제가 자주 듣는 BTS의 음악을 관심있게 들어주셨습니다. 특히 봄날을 들으시고는 50년 전 나훈아의 님 그리워가 떠올랐다고 하셨습니다. 시대는 달라도 그리움을 표현하는 한국인의 정서는 변함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K-팝의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프로덕션 속에서도 나훈아의 무대에서 느꼈던 것과 같은 진정성이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는 공연 후 백스테이지에서 있었던 일도 들려주셨습니다. 수많은 교포들이 나훈아의 사인을 받기 위해 길게 줄을 섰고 그 중에는 울면서 고향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훈아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었다고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맨해튼의 한 한식당에 모인 교민들은 밤새도록 나훈아의 노래를 들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이 공연은 단순한 음악회가 아닌 고국의 자부심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미국 최고의 공연장에서 한국 가수의 무대를 본 것은 그들에게 큰 위로와 자긍심이 되었다고 합니다. 할머니가 보관하고 계시던 당시의 프로그램북에는 나훈아의 소개와 함께 각곡의 영어 번역이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은 Love is a seed of tears로 천리길은 A thousand miles로 번역되어 있었습니다. 음악은 달랐지만 사랑과 이별, 그리움이라는 보편적인 감정은 어떤 언어로도 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백스테이지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할머니의 우아한 미소와 함께 한복을 입은 나훈아의 당당한 모습이 흑백 사진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시절 카네기홀에서 울려 퍼진 한국의 음악은 지금의 K-팝이 전 세계를 매료시키는 초석이 되었을 것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BTS가 빌보드 차트 1위에 오르고 블랙핑크가 코첼라 무대에 선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할머니는 그날의 기억이 떠오른다고 하셨습니다. 한국 음악의 저력은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나훈아와 같은 선배 음악인들의 도전과 열정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할머니와 저는 나훈아의 천리길과 BTS의 봄날을 번갈아 들으며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50년의 시간 차이가 있는 두 음악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정성과 감동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좋은 음악은 시대와 세대를 초월한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 한국 음악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셨습니다. 버클리 음대생으로서 저는 음악의 기술적인 면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며 진정한 음악의 가치는 세대와 국경을 넘어 전해지는 감동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1971년에 카네기홀과 2024년에 버클리 음대를 잇는 것은 바로 이런 음악의 보편적 감동이었습니다. 할머니와의 대화 이후 저는 유튜브에서 나훈아의 음악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더 깊이 있는 발견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1971년 카네기홀 공연 이후에 나훈아는 더욱 성숙한 음악성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발견한 곡은 무시로였습니다. 1971년 발표된 이 곡은 카네기홀 공연 즈음의 노래였는데 한국인의 한을 가장 잘 표현한 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특히 무시로 그리울 때이라는 후렴구는 제가 좋아하는 BTS의 스프링데이처럼 가슴 깊은 곳을 울리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1973년의 홍시는 또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생각이 난다 홍시가 열리면 울 엄마가 생각이 난다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홍시에 빗대어 표현한 걸작이었습니다. 특히 자장가 대신 젖가슴을 내주던 울 엄마, 눈이 오면 눈 맞을 새라, 비가 오면 비 젖을 새라와 같은 가사는 한국인의 정서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평소 영어 가사의 팝송만 들었던 제게 이렇게 진솔하고 애절한 가사는 큰 울림이 되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이토록 서정적이고 아름답게 표현한 노래는 처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버클리 음대에서 배운 서양 음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정서가 홍시에는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힘든 세상 넘어질 새라 사랑 땜에 울먹일 새라라는 구절에서는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한없는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마침 그날은 보스턴에서 유학 생활을 하는 저에게도 어머니가 많이 그리운 날이었습니다. 이어서 발견한 1978년의 18세 순이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습니다. 경쾌한 리듬과 밝은 멜로디는 이전의 애절한 곡들과는 달랐습니다. 하지만 나훈아 특유의 폭발적인 고음과 감성은 여전했습니다. K-팝의 장점인 중독성 있는 후렴구가 이미 이 시절에도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충격은 2020년 발표된 테스형이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이 무색하게 나훈아는 현대적 감각의 편곡과 트렌디한 가사로 새로운 변신을 보여주었습니다. TBS 온라인 콘서트 영상을 보면서 저는 BTS의 공연에서나 볼 수 있는 카리스마와 무대 장악력을 발견했습니다. 유튜브의 댓글창에는 저처럼 K-팝을 좋아하는 전 세계 젊은이들의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의 음악에서 현재 K-팝의 뿌리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한 브라질 팬은 이분이 진정한 K-팝의 시작이라고 댓글을 달았고, 영국의 한 팬은 이런 게 진정한 아티스트라고 극찬했습니다. SNS에서 만난 K-팝 팬들과 나훈아의 음악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버클리 음대 한국 유학생 친구들은 나훈아의 곡들이 한국 대중음악의 교과서라고 했습니다. 특히 무시로의 애절한 고음과 홍시의 서정적인 멜로디는 현대 K-팝 발라드의 근간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흥미로웠던 것은 제 SNS 팔로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평소 BTS나 블랙핑크의 커버 영상을 올리던 제가 나훈아의 테스형 커버를 올렸더니 예상치 못한 호응이 이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리얼 K-팝이다. 이런 곡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면 어떨까? 같은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더 찾아보니 최근 이명웅, 영탁 같은 젊은 트로트 가수들이 나훈아의 곡을 재해석한 무대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훈아를 영원한 아이돌이라고 부르며 존경심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이명웅이 부른 무시로 커버는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었습니다. 제 룸메이트인 에이미는 클래식 전공생이었는데 그녀도 나훈아의 음악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벨라, 이건 단순한 대중음악이 아니야. 한국인의 혼이 담긴 예술이야라며 특히 홍시의 선율과 가사의 조화를 극찬했습니다. 버클리 음대의 월드뮤직 수업에서 용기를 내어 나훈아의 무시로를 주제로 발표를 했습니다. 한국의 한과 정서를 설명하고 이것이 어떻게 현대 K-팝에까지 이어지는지 분석했습니다. 교수님은 특히 나훈아만의 독특한 창법과 감정 표현에 깊은 관심을 보이셨고 한국 음악의 저력을 실감했다고 하셨습니다. 제 발표를 들은 한 일본인 학생은 자신의 할아버지도 나훈아의 팬이라며 반가워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는 70년대에 나훈아의 일본 공연을 직접 보셨다고 했습니다. 아시아의 엘비스라고 불렸던 나훈아의 인기는 한국을 넘어 이웃 나라까지 퍼져 있었던 것입니다.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나훈아의 음악 세계를 탐구하는 데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발견한 2020년 온라인 콘서트는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80대의 나이에도 3시간 넘게 열창하는 모습은 제가 좋아하는 BTS의 체력과 열정을 연상시켰습니다. 테스형을 부르는 모습에서는 시대를 초월하는 아티스트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 달 동안 나훈아의 음악을 연구하면서 저는 K-팝 팬으로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현재의 K-팝 아이돌들이 보여주는 완벽한 퍼포먼스와 프로 정신은 이미 50년 전 나훈아를 통해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한국 음악의 저력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닌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문화적 자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나훈아의 음악을 탐구하면서 자연스럽게 현대 트로트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추천한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를 처음 들었을 때의 감동을 잊을 수 없습니다. 나훈아의 무시로나 홍시에서 느낄 수 있었던 깊은 감성이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TV조선 미스터트롯 하이라이트 영상을 찾아보며 이명웅의 다른 무대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만 믿어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등의 곡들은 전통적인 트로트의 틀을 벗어나 새로운 시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명웅의 무대 매너는 제가 좋아하는 K-팝 아이돌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이명웅의 미국 투어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할머니께 전화를 걸어 함께 공연을 보러 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할머니도 흔쾌히 동의하셨습니다. 사실 할머니도 이미 이명웅을 알고 계셨다고 했습니다. 나훈아의 무시로를 커버한 이명웅의 무대를 보시고 깊은 인상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50년 전 나훈아의 무대에서 느낀 그 진정성이 이 젊은 가수에게서도 느껴진다고 하셨습니다. 티켓팅 날짜가 다가왔습니다. 버클리 음대 기숙사에서는 제가, 뉴욕에서는 할머니가 동시에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K-팝 콘서트 티켓팅의 치열함을 잘 알고 있었기에 할머니께 미리 티켓팅 요령을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다행히 2자리 예매에 성공했습니다. 콘서트를 기다리는 동안 할머니와 저는 매일 저녁 영상통화를 하며 이명웅의 노래를 함께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명웅의 무대에서 옛 나훈아의 모습이 보인다고 하셨고, 저는 그의 음악에서 케이팝의 세련된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세대가 다른 두 사람이 같은 음악을 통해 서로 다른 매력을 발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와 제가 발견한 것은 트로트와 케이팝 사이의 놀라운 공통점이었습니다. 이명웅의 우리들의 블루스는 트로트의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현대적인 편곡과 세련된 퍼포먼스를 보여주었습니다. 마치 BTS가 한국의 전통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처럼 이명웅도 트로트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콘서트 당일이 다가올수록 설렘은 커져갔습니다. 제 방의 벽에는 나훈아의 1971년 카네기홀 공연 포스터 복사본과 이명웅의 콘서트 포스터를 나란히 붙여놓았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을 사이에 두고 같은 무대에서 한국의 음악을 선보인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SNS에서는 이미 이명웅의 미국 공연을 기다리는 팬들의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놀라웠던 것은 K-팝 팬들도 상당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명웅을 통해 트로트라는 장르의 매력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한 팬은 트로트는 한국의 블루스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제가 느낀 감정을 정확히 대변해 주었습니다. 버클리 음대 친구들에게 이명웅을 소개하면서 저는 한국 음악의 다양성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K-팝의 화려함 뒤에는 나훈아로 대표되는 트로트의 전통이 있었고 그 바통을 이어받은 이명웅은 이제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열어가고 있었습니다. 음악에는 장르의 경계도 세대의 장벽도 없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배운 음악 이론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이 트로트만의 매력이었습니다. 특히 진또배기 창법이라고 하는 트로트 특유의 꺾기와 떨기는 서양 음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창법이었습니다. 이명웅의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창법이 한국인의 희로애락을 얼마나 잘 표현하는지 깨달았습니다. 트로트에는 한국인만의 특별한 정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을 노래할 때도 단순한 슬픔이 아닌 이별 뒤의 그리움과 미련, 원망과 사랑이 모두 담겨 있었고 사랑을 노래할 때도 직설적인 고백이 아닌 애틋하고 절절한 감정이 배어 있었습니다.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를 들으며 이런 트로트만의 섬세한 감정 표현에 매료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트로트가 가진 소통의 힘이었습니다. K-팝이 화려한 퍼포먼스와 세련된 프로덕션으로 전 세계 팬들을 사로잡았다면 트로트는 진솔한 이야기와 공감으로 청중의 마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이명웅이 당신의 인생이라는 곡을 부를 때면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트로트는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한국인의 삶과 이야기를 담은 문화적 유산이었습니다. 이명웅의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이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가, 어느 60대 노부부 이야기에는 평생의 동반자를 향한 사랑이, 우리들의 블루스에는 모든 이들의 희망과 위로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런 트로트의 특징을 한이 승화된 예술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단순히 슬픔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을 승화시켜 희망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트로트만이 가진 독특한 매력이라고 하셨습니다. 나훈아부터 이명웅까지 50년의 시간 동안 이어진 이 특별한 DNA는 한국 음악의 저력이자 자부심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었어요. 드디어 기다리던 공연 당일 할머니와 저는 약속한 대로 공연장 앞에서 만났습니다. 50년 전 나훈아의 공연을 보셨던 할머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이 담긴 프로그램북을 들고 있었고 할머니는 1971년의 티켓을 손에 쥐고 계셨습니다. 공연장 로비는 이미 다양한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K-팝 팬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젊은이들부터 정장 차림의 교포 어르신들까지. 특히 놀라웠던 것은 다양한 인종의 관객들이 눈에 띄게 많았다는 점입니다. 트로트가 이제는 한국인만의 음악이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이명웅이 무대에 등장하자 객석은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 곡 우리들의 블루스부터 관객들은 하나가 되어 떼창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노래를 따라 부르시진 않았지만 음악에 맞춰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이명웅이 나훈아의 무시로를 부를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5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울려 퍼지는 이 노래는 할머니와 제가 음악으로 이어진 특별한 순간을 완성했습니다. 이명웅은 원곡의 감동을 그대로 살리면서도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 새로운 감동을 만들어냈습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가 시작되자 객석의 분위기는 더욱 뜨거워졌습니다. K-팝 콘서트에서나 볼 수 있던 떼창과 응원봉 퍼포먼스가 트로트 공연에서 펼쳐지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음악의 장르는 달라도 감동의 크기는 같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시간의 공연은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앵콜 무대에서 이명웅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부를 때는 카네기홀 전체가 하나의 가슴이 되어 뛰는 것 같았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할머니와 저는 근처 한식당에서 늦은 저녁을 먹으며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벨라, 이제 너는 진정한 한국 음악의 매력을 알게 된 거야. 할머니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라는 트렌디한 음악을 좋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한국 음악의 뿌리 깊은 감성과 예술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트로트는 제게 단순한 음악 장르가 아닌 인생의 희로애락을 담은 살아있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버클리 음대에서의 제 음악 인생도 변화했습니다. 작곡 수업에서는 한국 전통 음악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시도를 하고 있고 퍼포먼스 수업에서는 트로트의 감정 전달 방식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들도 제가 보여주는 새로운 시도에 큰 관심을 보이십니다. 할머니의 카네기홀 나훈아 공연 관람을 시작으로 저의 음악적 뿌리를 찾아가는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음악을 듣고 즐기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가치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K-팝과 트로트를 통해 알게 된 한국 문화의 매력은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최근에는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여름 방학에 할머니를 모시고 한국 여행을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나훈아의 고향도 가보고 이명웅의 콘서트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명웅 콘서트 티켓팅이 BTS보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정말 성공한다면 그것은 기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와 함께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이 여행이 우리의 특별한 음악 여정에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연을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의 사연 또한 제보 받습니다. 사연으로 채택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 또한 보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시선에서 한국의 감동에 빠진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다이브였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